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2022년도 신체 손해사정사 2차 시험 대비 기본이론 강의, 저희 한국금융보험교육원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저는 2차 과목에서 책임근제보험과 자동차 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배민영 원장입니다. 네,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익숙해진 마스크와 헤어지기가 참 쉽지 않은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코로나 이전에는 저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출강이 정말 많은 강사였는데 지난 2년간은 거의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거의 책임근제보험은 특히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5년간은 거의 피크였던 것 같은데 손해보험사 빅4 그리고 자회사 그리고 대학교 이렇게 거의 책임근제는 독점적으로 제가 다 출강을 했었습니다. 근데 2020년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는 대면 집체 강의가 전부 없어지고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2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 카메라만 보고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정말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의고사는 했었는데 모의고사는 뭐 중간에 또 온라인으로 또 전환되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2022년도 시즌 기본 이론 강의를 여러분들과 다시 오프라인으로 시작하게 돼서 반갑고 여러분들도 저와 재밌게 학습을 하셔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손해사정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네, 손해사정사가 되시면 어떤 점이 좋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같이 시험을 치르는 보험 계리사와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리사와 단순 비교는 안 되는데 어쨌든 시험을 같이 치르니까 계리사랑 좀 비교를 해보면 계리사 같은 경우는 시험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수학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치르는 시험이 또 아니고 그리고 보험회사의 취업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게 미국에서는 보험 계리사가 최고의 직장입니다. 최고 연봉. 1위는 아닌데 항상 2위권은 보험 계리사예요. 그런데 미국의 계리사 액추어리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보험 계리사예요. 그래서 보험 시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보험 계리 법인이 현실적으로 활성화 안 돼 있어요. 계리 법인이 활성화돼야 전문직으로서 좀 활동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손해사정사를 좀 비교해 보면 손해사정사는 일단 보험회사의 취업에 아주 유리합니다. 보험회사의 메인 업무는 업무부서, 보상부서, 그리고 영업부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데 보험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보상 업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업무부서에서도 일하고 영업부서에서도 일하고 그리고 보상에서도 일하고 이게 순환보직을 시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원부서인 뭐 인사부서라든지 교육부서라든지 이런 데서도 다양하게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보험회사 취업이 안 되면 각종 공제도 있고요. 그리고 보험회사 취업이 뭐 스펙이라든지 나이 등으로 안 되는 경우는 손해사정 회사들이 많죠. 보험회사 자회사들 있고 그리고 손해사정 법인들 그렇죠? 취업 시장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그 스펙이라든지 나이에 맞춰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보험 계리사는 보험회사에 몸 담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자격증의 가장 큰 이점이 뭐냐면 누구나 쉽게 개업을 할 수 있다는 거. 혼자서 개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특히나 이 신체 손해사정은요. 신체의 이 과목을 내용이 실제 실무예요. 그래서 재물은 다릅니다. 재물은 합격을 해도 직접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신체 손해사정은 시험을 합격하면 바로 개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고 그리고 이 손해사정 업무 범위 자체가 또 넓어요. 모든 민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어요. 이게 보험금 산정뿐만 아니라 손해액 산정입니다. 우리 업무가. 그러다 보니까 각종 재난 재해 사고도 손해사정사들이 하죠. 뭐 이렇게 산불이 나도 다 처리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 코로나로 인한 손실 보상도 손해사정사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재물 손해사정사이기도 한데 대법원 화재 재물 특수감정인으로서 법원 감정도 하고. 그래서 이 손해사정사는 전문직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직역의 전문인들도 이 시험을 봅니다. 우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직. 그래서 변호사, 노무사, 의사 많이들 요즘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만큼 위상이 높아졌고, 그리고 누구나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구나 그 시험을 치렀을 때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뭐 나이가 드신 분, 50대가 넘으신 분도 뭐 전직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퇴직 후에도 또 업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손해사정사에 대한 어떤 메리트 이런 의구심은 버리시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합격하고 나서 자기 진로를 결정해도 늦지 않고 그 나갈 수 있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으니까, 그렇죠? 자기가 어떻게 이 자격증의 가치를 높이느냐의 문제이지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후회하진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이 손해사정사 자격증은 전문의 자격증 중에 가성비가 갑입니다. 갑이에요. 그 시험 투자 대비 그 가성비가 갑이다. 어떤 식으로든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새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우선 손해사정사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인지, 자, 이렇게 가성비 좋은 자격증을 1년 만에 취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렇죠? 투자 가치가 있죠. 자, 그러면 가능한 빨리 취득하시는 게 좋으니까 손해사정사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일단 손해사정사는 1차 과목이 3과목이고 2차가 4과목이죠. 1차가 4월 말경에 치러지고요. 2차가 7월 말경에 치러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11월이죠. 그러면 1차까지 6개월이 남았고 2차까지 9개월이 남았는데, 자, 1차를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먼저 그 1차 과목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전공을 하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보험 전공 과목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들 1차는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1차는 객관식 절대평가 60점 이상 맞으면 되는데 이 과목 자체가 60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왜냐하면 일단 단순 암기 과목이 하나 있어요. 보험업법은 짧은 시간 내에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 있고, 보험계약법 손해사정 이론은 2차의 기반이 되는 과목이긴 한데 시험 합격을 목적으로 한다면 깊이 있게 학습할 필요가 없어요. 기출문제 위주의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학습하시면 돼요. 기출문제 범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겠죠. 기출문제에 기반한 이론을 이해 위주로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시험 범위를. 물론 보험계약법은 모든 보험에 기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학습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2차 하시면서 하셔도 돼요. 그거는. 보험계약법을 고득점, 또 손해사정을 고득점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전략 과목이 있으니까 과락을 면할 수 있는 수준이면 되는데 안정권으로 한다 했을 때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80% 이상 나옵니다. 자, 이번 시험 치르고 뭐 손해사정 이론 같은 경우 기출문제가 많이 안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잘못된 얘기예요. 제가 볼 땐 80% 이상 항상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자, 기출문제가 그대로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객관식이 그대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출제자 입장에서는 자, 그 문제 수당 수당을 받을 텐데 똑같은 문제를 줄 수 없죠. 결국 변형이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 변형이 되는 문제 중에 생소한 내용이 나오더라도 이 객관식 특성상 이해 위주로 학습하면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학습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20% 이내입니다. 맞출 수 없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1차를 합격하신다 했을 때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최소의 시간으로 합격을 하고 1차는 2차 시험을 보기 위한 통과 의뢰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1차 치르고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1차에 올인하면 내년에 2차 준비하겠다는 건데 결국은 그럼 나머지 시간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은 느슨하게 2차를
학습하게 돼요. 내년 갑니다. 내년에 떨어지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 후년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동차로 합격합니다. 그럼 3년이죠? 그죠? 1년에 합격하시는 분도 있어요. 1년 만에 합격하시는 분이 똑똑하신 분들이 아니고 다 같이 똑같은 조건에서 학습을 하시는데 요령이 부족한 거예요. 이런 얘기는 모든 학원에서 다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십니다. 실제 1차를 독학으로 준비하신 분들 많거든요. 독학으로 준비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독학으로 준비해서 2차 떨어지면 아무 소용 없어요. 무슨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죠. 1차는 다 인강이니까 인강을 돌려서 반복적으로 보시고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또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빠르게 1차를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1차는 1월 이후에 학습하시면 돼요. 자, 지금 11월이죠. 자, 이 시점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새로 준비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 아무런 감이 없죠. 손해사정사 과목에 대해서 기본 지식도 별로 없잖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물론 다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2차 과목이 결국은 관건이니까 2차 과목의 기본, 기초를 다지는 게 중요한데 2차 과목은 총 4과목인데 책임근제 자동차 보험하고 제3보험 의학이론은 그 수험 방법이 달라야 돼요. 일단 책임근제 자동차 보험은 이해 위주의 학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목이고요. 제3보험과 의학이론은 암기를 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럼 학습 방법이 전혀 달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책임근제 자동차 보험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책임근제 자동차 보험은요, 이해가 안 되면요, 계속 반복 학습의 시행착오로 겪게 되는 과목이고, 이해가 바탕이 되면요, 그 다음에 암기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이 덜한 과목이에요. 제3보험 의학이론 암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과목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책임근제 자동차 보험,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해 위주로 학습하라고. 이해가 안 되니까 암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책임보험, 자동차 보험은 쉽게 학습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부담감 없이 학습하시는 방법은 책임근제 자동차 보험은 책임근제 보험 한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왜? 애초에 한 과목이니까. 애초에 다 책임보험이에요. 근제보험도 책임보험의 일종이고 자동차 보험도 책임보험의 일종입니다.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나눠 놓은 것 뿐입니다. 근제보험 약관 요만한 거 하나 별로 이렇게 시장성도 없어요. 크지도 않아요. 굳이 책임보험으로 하면 되는데 거기다 책임보험 및 근제보험 이렇게 놨어요. 책임보험 상품도 얼마나 많은데요? 각종 의무보험들, 그렇죠?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자동차 보험 역시 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아주 대중화된 보험이다 보니까 지급기준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급기준은요, 원래 그 손해배상 기준의 축소판인 거예요. 간단하게. 다 소송으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자동차 사고가 자동차가 대중화되어 있는데 모든 자동차 사고를 법원 판결 기준으로 손해배상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면 자, 피해자들 다 어디로 갈까요? 보험회사 상대하려고 해요? 다 법원으로 갑니다. 난리 나겠죠, 법원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약관을 마련해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전국의 보상 직원을 쫙 깔아놓고, 그렇죠? 지급 기준을 마련해 놓은 거고, 그걸 학습하는 건데, 결국은 손해배상 기준의 축소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축소판이라고 해서 그걸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 책임보험의 전반적인 책임론과 손해론을 이해를 해야 자동차 보험도 그 약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약관을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물론 약관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 시간대 말씀드리겠지만 약관을 항상 들고 다니셔야 돼요. 그거는 약관을 그냥 암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면 또 학습을 하고 해서 자기 거로 만들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책임보험 한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 그럼 책임보험은 왜 이해 위주로 학습을 해야 되냐? 책임보험은 모든 다른 보험과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모든 보험은 그게 인보험이 됐던 재물보험이 됐던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양면 관계예요. 근데 책임보험은 피해자, 제3자와의 삼면 관계를 형성하는 그 법률 관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 관계를 이해를 하려고 들지 않고 이걸 암기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3자, 즉 피해자와의 법률 관계를 본다 하면 어떻게 뭘 알아야 되겠어요? 법적인 법리를 이해해야 되겠죠. 법리라는 게 뭐예요? 법이론이에요. 자, 여러분들 처음 시작하는데 법리를 모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걸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알고 넘어가지 않고 그냥 가니까 재산보험이나 의학이론 학습하듯이 암기 위주로 가니까 시행착오를 겪는 겁니다. 자, 동차 합격하시는 분이 꽤 많다 그랬는데, 자, 동차 합격하시는 분들과 다시 준비하시는 분의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 11월, 12월에는 책임근제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큰 틀에서 이 밑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런데 동차 합격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그 밑그림이 처음부터 잘 그려진 거예요. 밑그림이 잘 그려지면 그 그림이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시간도 별로 안 걸릴 뿐더러 그 그림 자체가 작품이 될 수 있는데 처음에 밑그림이 잘못 그려지면 계속 수정, 보완하고 고치고 하게 되겠죠. 그럼 그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요? 작품이 안 나와요. 그래서 동차 합격생분들은 고득점이 많아요. 근데 다시 재수하시고 삼수하시는 분들은 겨우겨우 합격해요. 이건 제가 산 증인입니다. 정말이라고요. 믿으시라고요. 예. 동차 합격하시는 분들은 시행착오를 안 겪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몇 번 겪었느냐 안 겪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시행착오는 뭐냐? 자, 아까 촬영 전에 말씀드렸지만 과락이 하나 난단 말이에요. 2차 과목에서. 억울하단 말이에요. 과락이 하나 나니까. 어떤 분은 정말로 커트라인에 합격하신 분도 나오고 어떤 분들은 고득점인데 예, 과락이 나서 떨어지신 분도 있고 그거는 결국은 시험 준비를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자신 있다고 해서 심지어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자신 있는 과목이라서 등한시했다고 과락 나신 분도 있어요. 자, 그래서 과목별로 전략을 잘 짜야 되는데 책임근제 보험, 자동차 보험은 하나의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 위주로 학습을 해야 되고 재산보험과 의학이론은 교수님들이 가르쳐 드리겠지만 암기가 필요한 과목이고 그러면 전략을 잘 짜야 된다. 이렇게 특성이 있다 보니까 어느 하나 잘못 삐끗해가지고 과락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학습을 하시는데 이 시험은요 아무래도 그 강사분들이 과목별 강사분들이 그 합격을 시켜드리는데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사를 선택했으면 따라서 하시는 게 확률적으로 좋다. 합격하는 데 좋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확률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한 시험을 확실성으로 대체해 가는 과정이 시험 대비예요. 이거는 손해사정 이론에서 나오는 그 리스크 관리의 예? 그 내용인데 결국 여러분들도 그 확률 게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을 잘 세우셔서 정말 이 열심히 학습만 하고 2년, 3년 걸려서 합격을 한다. 많이 그렇게 합격하시는데 결국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시험을 포기하지 않으면 무조건 합격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다른 일 하면서 뭐 천천히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험회사 보상 직원이라든지 뭐 천천히. 제가 뭐 출강도 많이 가봤는데 뭐 계속 뭐 5년 내내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그랬는데 결국 그런 분들은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간에 시험, 수험 기간, 그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스트레스를 이렇게 안고 가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학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자, 책임근제 자동차 보험을 신체가 손해사정사 2차 과목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책임근제보험이 있는데 이건 결국 책임보험이에요. 여기 근제보험이라고 있는데 결국은 책임보험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 있죠? 자동차 보험은 대인배상과 자기 신체 손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겹쳐져 있는 부분 있죠? 이건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자동차 보험과 책임근제에는 겹친 부분이 상당히 커요. 그렇죠?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면 제3보험 어떻게 될까요? 제3보험도 역시 자동차 보험과 겹쳐 있어요. 여기 일부가. 왜냐하면 이 자동차 보험 패키지, 여기 대인 배상 자기 신체 손해 이렇게 돼 있죠? 패키지 보험이기 때문에 그래. 그 중에 우리 신체는 대인 배상과 자기 신체 손해예요. 여기에 재물도 있고 대물도 있습니다. 자기 차량 손해, 그렇죠? 자차, 그리고 저 대물 있습니다. 거기는 시험 범위가 아닌 거죠. 그러면 여기 상해 자기 신체 손해는 손해보험성 상해보험이에요. 그래서 자기 신체 사고에서는 상해보험이 두 가지 특성으로 나옵니다. 손해보험성 상해보험이 있고 순수 상해보험이 있어요. 쉽게 이해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쌍방 충돌 사고가 났다. 그러면 상호 간에 대인 배상 문제가 발생하겠죠. 물론 대물도 있지만 우리는 대물을 일단 배제하고, 그런데 자기 신체 사고로 자기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서로 쌍방 과실인데 상해보험에서는 자기 과실은 반영하지 않거든요. 자기 과실분을 자기 신체 손해로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배상 책임 기준으로, 우리 약관의 지급 기준이라고 그래요. 약관에 만들어 놓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혼자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자,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운행 중에 혼자 들이받았어요. 다쳤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담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보험에서? 내 잘못이니까 보험으로 처리 안 됩니까? 그게 아니라 순수 상해보험으로 사망부상 후유장애 보험금이 나와요. 정액보험으로. 자, 그거는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여기 3보험과 똑같아요. 3보험의 사망보험금, 후유장애 보험금, 치료비, 그렇죠? 실비,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험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 패키지 인슈런스다 보니까 자동차 보험은 이 책임보험과 이 임보험의 일부가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물도 있어요. 근데 우리 책임보험에도 역시 대물이 있는데 우리가 학습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이런 대물도 있고 재물, 자차, 자기 차량 손해, 자기 차량 손해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우리 시험보험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의학이론. 의학이론은 상해와 질병이죠. 상해와 질병. 의학이론은 우리 신체 손해 사정이다 보니까 결국은 전 보험에 적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책임보험과 자동차 보험 거의 상해. 그런데 이 근제보험에서는 재해보상에서 업무상 질병도 담보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질병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쪽 제3보험은 상해와 질병.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 시험 범위는 책임보험과 임보험의 일부인 거예요. 책임보험과 임보험의 일부. 그렇죠? 그래서 이 책임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거의 다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학습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근제보험도 별종이에요. 약간 재해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사 배상이 있고 보상이 있고. 이 책임보험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다른 보험과 다른 특징이 뭐냐면 각종 의무보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보험은 의무보험이라는 게 없어요.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 많은데 의무보험은 왜 만들까요? 왜 만들어질까요? 의무보험은 우리 책임보험은 피해자가 있다 그랬죠. 제3자. 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각종 특별법으로 민법의 일반 원칙을 변형을 합니다. 어떻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실책임주의가 원칙이라고 하죠. 과실이 있어야 책임이 있다. 그런데 무과실 책임주의로 확장을 해요. 그러면 그거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민법의 원칙을 특별법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종 특별법이 있는데, 그러면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되는 사례가 많다면 잠재적인 배상 의무자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과실 책임주의 확정에 따라서 그 배상 자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각종 의무보험들은 결국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법을 알아야죠. 법을 무시해버리면 그 다음은 안 돼요. 그 법 내용이 결국 약관으로 들어가고, 약관은 상법 4편, 보험계약법 내용, 그리고 약관에서 각종 특별법이 있다면 특별법, 이런 법리, 이런 것들이 총합이 돼서 약관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책임보험은 그와 같이 각각 개별 특별법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학습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상품이. 그 중에 자동차 보험도 하나인 겁니다. 자동차 보험의 특별법은 뭐예요? 뭘까요? 처음 준비하시면 모르겠지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라는 겁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자배법이라고 하는데 그 자배법 제3조 하나 가지고 상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배법 3조 하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운행자가 뭔지.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운행자가 뭐다 그렇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어떤 사례에서 이게 책임의 주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임보험을 결론적으로 학습을 하실 때 자동차 보험, 근제보험 하나의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책임근제 자동차 보험을 같이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이해의 깊이가 깊어지면 그 학습 속도도 빨라지고, 그렇죠? 예, 별로 암기가 필요 없고 그런 겁니다. 따로따로 자동차 보험, 책임근제 보험 이제 각각 따로따로 전혀 별개처럼 이렇게 학습을 하시는 게 대부분인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같이 하나 그냥 이 과목을 그냥 책임보험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동차 보험의 그 지급 기준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험 출제할 때는 따로.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요, 이제 자동차 보험은 출제할 게 없어요. 작년 올해 약술만 나오는데 정말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교재 안 받으셨는데 약술집 있죠? 약술 120제가 있는데 거기서 작년 올해 100% 다 나왔어요. 그냥 뻔해요. 그리고 누구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건 생각은 가지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 그런데 답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죠. 그걸 암기해서 쓰시는 분들은 제대로 못 썼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편하게 나올 겁니다. 자동차 보험, 책임보험, 이제 자동차보험 낼 게 없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의 과목이다 보니 낼 게 없어요. 자동차보험 낼 게 없어요. 심지어 이제 이따 볼 텐데 똑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책임보험에서 보험자 대위를, 청구권 대위를 쓰시오. 배상책임보험의 청구권 대위. 자동차 보험에서 보험자 대위, 청구권 대위를 쓰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예상 문제였습니다. 그 보험 이론 중에 유일하게 나오지 않은 문제가 보험자 대위라고 해서 보험자 대위 올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책임문제, 자동차 보험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고요. 이거는 과연 책임근제보험 출제자분과 자동차 보험 출제자분이 커뮤니케이션이 됐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둘 다 15점짜리로. 그 정도니까. 그러면 말 다 했죠. 그렇죠? 뭘 중복해서 학습을 할 필요가 따로 있어요? 자동차 보험에 보험자 대위 따로 학습하고 책임보험 따로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그냥 똑같은 거예요. 100% 똑같은 거예요. 됐죠? 네, 단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자, 책임근제보험 출제 범위를 좀 볼게요. 자, 책임보험과 근제보험인데요. 이 신설이 돼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이제 9년이 됐나요? 자, 그런데 요 기간 동안에 좀 8년이네요. 기간 동안에 책임보험 법리 그리고 책임보험의 법리에 따른 그 이론과 약관 그리고 책임보험 사례 계산 문제 그리고 그 손해로는 결국 여기서 계산 문제인데 약술로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에서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약관에 지급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거의 이쪽에서는 따로 낼 필요 없이 그냥 사례 문제로 출제를 하고 있고 근제보험 법리 있고 그 다음에 근제보험 약관 그 다음에 근제보험 사례 계산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비중을 보면 이 법리 부분이 11%인데 이 사례 문제와 함께 같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법률상 책임이 있고 그에 따른 보험사의 보상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손해론으로 들어가서 지급보험 계산이거든요. 그 중에서 계산 문제만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뺀 겁니다. 그래서 계산 비중이 올해 상당히 높았어요. 50%나 됐습니다. 이 계산이라는 것이 물론 사칙연산이긴 한데 문제가 사례 문제가 6문제인가요?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계산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은 정말로 이게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수기로 계산하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너무 과도하게 계산 문제를 많이 출제해서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대신에 채점은 좀 후하게 해 주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책임보험 약관, 책임보험 이론에서 보험자 대위 15점짜리 출제되고 자동차 보험에서도 15점짜리 출제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근제보험, 법리, 그리고 약관, 그리고 근제보험 사례 문제로 계산.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등급을 제가 나름대로 매겼는데 초창기는 아주 쉬웠습니다. 여기 첫 해는 뭐 아주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이후에 이 사례 문제 비중이 대폭 올라갔어요.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가 그래서 상당히 난이도가 이 당시에 있어서 어려워들 했는데 2019년도에 아주 참 문제가 이게 이 당시에는요, 요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요. 이때 사례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해마다 만든 모의고사에서 문제들이 거의 변형이 돼서 출제되다가 2019년도에 이렇게 좀 쉽게 계속 어려워지니까 쉽게 출제해달라는 요구에 따라서 출제자분이 직접 만드신 것 같은데 오류 문제가 세 문제 중 오류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등급이라면 뭐 초급, 중급, 고급 있죠. 여기는 그냥 저급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게 오류 문제가 나오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점수들이 다 높았어요. 자, 오류 문제면 점수를 과락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안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다 높았는데 보통 60점, 70점, 심지어 80점 때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변별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죠, 그때. 그리고 작년에 역시 좀 쉽게 나왔습니다, 그때. 초급으로. 근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한 3년 갈까 했더니 올해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다시. 일단 어려운 것도 어렵다기보다도 그냥 중급, 고급 정도인데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시간 내 90분 내에 풀 수가 없다고. 그래서 좀 문제가 이것도 변별력이 나름대로 근데 어쨌든 간에 다들 근제보험 때 걱정들 많이 했는데 점수는 또 후하게 줘서 잘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출제 범위가 이렇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기출 문제를 간략하게 좀 볼게요. 올해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는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가 사례 문제로 특약보 화재보험 그리고 다중협소 화재배상 책임보험인데 다중협소 화재배상 책임보험이 시험 직전에 7월에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주의로 변경이 됐어요. 과실 책임주의였다가 이제 화재 관련돼서 화재 관련된 특별법에 의해 따른 의무보험 3가지가 있는데 특약보 화재보험, 특수건물 소유자가 가입하는 거예요. 큰 건물 소유자가. 그 다음에 다중협소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다중협소 업자가 가입하는 거고 그리고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그 재난의 그 시설 관리 재난배상 책임은 특약보 화재보험과 다중협소 화재배상 책임 가입 대상이 아닌 재난시설에서 가입을 하는 건데 이 3가지 보험이 중요한데 그중에서 다중협소 화재배상 책임보험이 과실 책임주의였어요. 유일하게. 다른 보험들은 무과실 책임주의인데 그래서 여기 개정이 돼서 출제가 됐는데 자, 이 문제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자, 이 가입 주체가 누굽니까? 특약보 화재보험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특수건물, 큰 건물의 소유자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은 거기에서 입주해서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업자죠. 자, 그럼 보험 가입 주체가 동일인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각각 다르죠. 각각 자기 보험 하나씩 의무적으로 가입한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아직 학습을 안 하셨지만 이 1차 우리 보험 계약법을 학습하시게 되면 중복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복보험. 중복보험은 뭐냐면 피보험자, 동일 피보험자가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보험금의 합계액이 그 손해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이익이 발생하는데 이게 보험에서 대원칙이 보험이라는 것이 이득금지 원칙이 있어요. 손해보상의 원칙이라고요. 보험으로 이득이 발생하면 안 돼요. 이득금지 원칙에 따라서 분담해서 지급을 해요. 이득금지 원칙에 따라서 보험금을 분담해서 지급을 하는데 자, 피보험자가 동일인인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안은 어떤 거예요? 특약보 화재보험과 다중협소 화재배책은 그 가입 주체가 전혀 다르죠.
이거는 중복보험이라고 하지 않아요. 중복보험에 대해서 우리 상법에서는 중복보험은 보험가액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재물에는 책임보험 보험가액이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수개의 책임보험 조항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중복보험 조항이 그대로 준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개의 책임보험, 상법, 보험계약법, 수개의 책임보험 조항이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분담 조항입니다. 보험금 분담 조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일한 피보험자가 수개의 보험계약을 동시에 순차로 체결돼 있을 때 그 보험금액의 총액,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하게 되면 이득이 발생하죠. 그래서 분담을 하는데 그 분담 방식이 임의보험과 임의보험이나 의무보험은 동일한 조건이면 독립책임의 비례 분담 방식이고 의무보험이 있다고 그랬죠. 책임보험은.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이 있으면 의무보험을 우선 보상하고 임의보험은 초과 손해를 보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인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특약부 화재보험과 다중이업소 화재배책은 피보험자가 달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서 어떤 의무보험 상품이 하나 나오고 하나의 사고에서 보상 책임이 있는 의무보험 상품이 하나 나오고 임의보험 상품이 하나 나온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암기 위주로 학습하시게 되면 의무보험 먼저 보상하고 임의보험 초과 손해 보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들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 그런 오류를 범하는데 이거는 그 의무보험이든 임의보험도 아무 상관없어요. 피보험자 각각 다르면 중복보험이 아니라 각각 하나 가입한 거죠. 이건 어떻게 하냐? 각자의 책임 비율에 따라서 보상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 보험자가 있고 이쪽에 보험자. 그 법률상 피보험자 법률상 책임을 담보하는데 법률상 책임이 예를 들어서 100대 0이라든지 5대 5다든지 뭐 7대 3이라든지 각각 다른데 어떻게 동일한 조건을 보상합니까? 결국은 다음에 다 구상을 해서 정산을 하는데 그 최종 지급 보험금이 보험 분담인데 아직은 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은 어려운데 그런 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1번 문제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이해주의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어요? 지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 암기하면 그런 오류에 빠진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떤 거냐? 자, 의무보험, 둘 다 의무보험인데 피보험자 각각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손해가 2억 5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한도가 각각 1억 5천이에요. 전에는 여기가 과실책임주였어요. 그럼 과실이 몇 프로냐면 그만큼 구상을 할 겁니다. 여기는 무과실이지만 상대방의 과실만큼은 보험회사에서 이제 보험자 대위가 그겁니다. 약술로 나온 보험자 대위가 그거예요. 자, 보험자 대위라는 것은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보험자가 이게 연대 채무 관계거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다중이용 업자든지 특수건물 소유자든지 둘 다 법적 책임이 있으니까 특별법에 따라 책임이 있으니까 무조건 아무한테나 100% 청구할 수 있는 게 이게 뭐예요? 연대 책임이라고 그러죠. 부진정 연대 책임. 그렇죠? 아무한테 청구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정산한단 말이에요. 자기들 간에 구상한단 말이에요. 구상이라는 건 뭐냐면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자가 그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 이해되시죠? 그러면 구상까지 정산을 하는 게 그 최종 지급 보험금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안에서 이전에는 이거 과실 책임주였는데 무과실 책임주. 그럼 지금은 둘 다 무과실 책임입니다. 둘 다 무과실 책임. 과실을 따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손해는 하나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또 깊이 들어가면 손해 하나가 또 잘못 출제가 된 건데 잘못이라기보다도 시험을 좀 뭔가 시험용 문제를 출제한 겁니다. 실제 사례는 그럴 수가 없는 게 특약부 화재보험은 특별법, 특수건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상 기준이 전혀 달라요. 우리 민사 법률상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게 아닙니다. 달라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께 학습을 해드릴 텐데 전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전제를 그렇게 준 겁니다. 하나의 손해 딱 2억 5천인가요? 얼마를 딱 줘버렸어요. 자, 그러면 뭐 더 이상 여러분 시험 볼 때는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 부분은. 자, 그랬을 때 둘 다 무과실 책임주의니까 일단은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 각자의 책임 비율을 가릴 수도 없는 상황이 무과실 책임주의니까 결국은 5대 5로 분담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답을 하면 됩니다. 이 시험 문제는요. 시험 문제 자체가 이렇게 짧게 출제가 되니까 완벽하지가 않아요. 실무하고 실제하고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시험용으로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풀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타인의 개념하고 지급보험금 산정 문제가 출제됐는데 이 타인의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타인이라면 제가 말씀드렸죠. 보험자, 피보험자, 제3자. 제3자가 타인입니다. 책임보험에 제3자가 있다는 거예요. 타인.
다른 사람, 제3자, 보험자, 피보험자. 이 보험은 둘 간에만 따지면 될 텐데 다른 사람이 하나 있어. 이게 타인이에요. 제3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third party liability라고 해요. liability가 배상 책임인데 third party, first party, second party, third party. 이 third party가 있기 때문에 보험이 책임 보험은 third party liability 줄여서 TPL 보험이라고 해요. 제3자 배상 책임 보험이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다른 보험들도 있어요. 뭐 보관자 책임 보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책임 법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제3자라는 건 불특정 타인이에요. 지금 이거는 깊이 들어가는 건데 나중에 오늘 학습하실 건데 특정 타인이 있고 불특정 타인이 있어요. 특정 타인은 뭔가 나랑 어떤 계약 관계에 있는 거예요. 보관자 책임, 뭐 예를 들어서 뭐 물류창고를 한다. 보관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보관하고 그거를 제대로 원래대로 원상을 돌려줄 의무가 있죠. 이런 어떤 특정한 계약 관계 있죠. 특정한 계약 관계에 어떤 계약 책임이라는 게 있고 불특정 타인,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자동차 사고를 냈을 때 누군가 제3자를 피해 입혔다. 그 사람 나하고 아무런 관계 없죠. 이런 것들을 이런 사람을 불특정 타인이라고 합니다. 불특정 타인은요,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이 돼요. 오늘 할 겁니다. 그리고 특정한 계약 관계에서는 계약 책임, 채무 불이행 책임을 다룹니다. 근데 그 불특정 타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다루는 보험이 바로 TPL 보험이에요. Third Party Liability. 자, 그래서 타인은, 자, 지금 타인은 뭐냐면, 근데 여기서 타인의 개념은 이 특약부 화재보험에서는 타인을 직계 가족, 소유자와 직계 가족 이외에는 모두 타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 범위를 특별법에 또 달리 만들어 놨습니다. 특별법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쓰고, 이 다중협소 화재 배책은 다중협소 화재로 인한 재보상에 관한 다중협소 화재 배책의 특별법에 있는 타인에 대한 개념은 따로 없단 말이에요. 타인에 대한 개념이 별도로 있는 그 특별법은 특약부 화재보험만 있기 때문에 출제가 된 거고 여기서는 그냥 타인의 개념을 이 사례에서 판단을 해서 적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좀 간단치 않죠.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제가 개념을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급보험 산정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지급보험. 이건 단순 지급보험 산정 문제였어요. 지급보험 산정 문제였는데 여기에서 기왕치료비 공단 부담금 산정 방식이 2021년 자, 시험 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이슈는 시험을 문제 풀이하는 데는 아주 작은 이슈인데 지문에다 넣었어요. 지문에다 넣었단 말이죠. 왜? 우리 시험이 이론과 실무거든요, 2차가. 근데 이게 보상 실무에서는 중요한 이슈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치료를 할 때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본인 부담금을 공단에서 어떻게 구상하느냐에 있어서 이게 피해자 과실이 있을 때 피해자 과실분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피해자 과실분은 공단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바뀐 대법원 판례인데 이 부분을 지문에다 넣었는데 지문 내용은 별거 없어요. 자기 본인 부담금, 그러니까 공단에서 부담한 거 말고 본인 부담금이 자기 손해잖아요. 본인 부담금에 자기 상대방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지급보험을 산정하다 보니까 마지막 지급보험 산정에서 공단에서 구상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인가가 문제인 거예요. 그럼 그 공단에서 들어오는 금액도 보험금으로 나가야 되죠.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지급보험금으로 추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인데 사실은 그렇게 추가했을 때 이미 5천만 원 한도를 지문에서 초과해버려서 그것을 반영하냐 안 하냐 답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자체에서 정답을 내는 데선 중요한 이슈는 아니었는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출제자분이 이게 보상 실무에서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게 출제를 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올해 시험이 예전과 다르게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다는 거예요. 저는 아주 깊이 있게 사례 문제도 출제하고 하는데 이전에 2년 동안은 사실 오류 문제에다가 정말 이 시험용 문제를 출제해서 또 수험생분들이 쉽게 학습하는 것을 원해서 좀 맞춰주려고 했더니만 올해 또 이렇게 실무적인 문제가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정답을 내는데 중요한 이슈도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시험 당해 최신 판례. 우리가 결국은 이 책임 법리에는요, 이 법도 있지만 판례도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로 이지만 판례도 법이기 때문에 판례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최신 판례가 반영이 돼서 출제됐다. 나머지 지급보험 계산은 그냥 단순 계산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선언근제. 선언근제에서 해외 취업 선언 같은 경우는 특별보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동안 유일하게 출제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사례 문제로 전 다 다뤘죠. 그래서 올해 이 근제보험 파트에서 취업 출제되지 않았던 내용이 출제가 된 거고. 네. 지급보험금으로. 그리고 선언법에 따른 상속 비율이라고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보시면 이렇게 약수라고 사례 계산 문제가 이렇게 섞여서 나옵니다. 근데 이 상속 비율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상속은요, 민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선언법은 특별법입니다. 민법에 상속 규정이 있지. 선언법에 무슨 상속 규정이 있습니까? 선언법은 수급권자라고 해요, 수급. 자, 사망을 하게 되면, 자, 육상 근로자든 선언 근로자든 사망하지 않고 다치면 본인이 수급권자예요. 그렇죠? 수급권자는 수급을 받는, 보험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데 선언법에서 그 수급권자는 육상 근로자는 배우자가 1순위고 사실은 배우자 포함하는데 단독입니다. 혼자 수급을 받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재해보상을 받는 거예요. 산재보험금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 육상 근로자 말고 선언 근로자는 다르다. 제가 사례 문제 정말 많이 출제했었는데 선언은요, 배우자, 자녀, 부모가 동순이에요. 공동 수급권자예요. 그게 다르다. 제가 사례 문제 여러 번 출제했었습니다. 수도 없이 출제했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족급여 수급권자입니다. 육상근로자는. 유족급여. 사망을 했으니까 이제 재해보상에는 그 보상 항목 여러 개 있는데 유족보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 유족급여 수급권자예요. 유족급여에서만 수급권자 적용되는데 이 선언은요. 행방불명보상 장례비도 있고 행방불명보상도 있어요. 자, 이 행방불명보상 장례비도 수급권자와 동일인이 가져가요. 공동 수급권자. 수급권자 그래서 유족급여뿐만 아니라 장례비, 행방불명도 수급권자가 동일인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제가 항상 출제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다 상속 비율이라고 썼어요. 상속 비율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수급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항상 이렇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상속은요, 엄밀히 따지면 민법의 규정입니다. 특별법 규정이 아니에요. 자, 됐고. 다음에 그럼 이런 것들은 이해하고 풀면 돼요.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네, 이해를 찰떡같이 하고 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그리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시설소유 관리자 특약. 자, 이 문제는 제가 책임보험에서 TPL보험이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그 일반 제너럴 라이빌리티라고 해요. 일반 배상책임보험이 있고 일반 배상책임보험은 TPL보험과 보건자 책임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보건자 책임 특별한 계약관계에서 책임이고 그리고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이 있는데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에서 우리 신체 손해사정 시험 범위는 부주의 부작위로 인해서 타인에게 신체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렇죠? 이 경우가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전문인으로서 타인에게 부주의 부작위로 인한 재무적 손해를 끼친 것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 신체 손해사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재무적 손해를 끼치는 것. 그런데 신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결국은 의사배상책임보험과 요양보호사 배책밖에 없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배책이 똑같이 이런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보시면 예전에도 나왔는데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이 있고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시설소유 관리자 특약이 있죠. 자, 예전에는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시설소유 관리자 특약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이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은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과 이 병원의 일반 배상책임보험이 혼합된 보험인데 그 중에 의료 과실 책임 담보입니다. 질문에 주어진 건. 그건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이고 일반 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 관리자 특약은 이거는 불특정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TPL보험이에요. TPL보험. 앞서 말씀드렸죠? 불특정 타인에게 지는 TPL보험, Third Party Liability, 일반 배상책임보험이에요. 일반 배상책임보험의 담보 위험과 전문직업 배상책임의 담보 위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의사배상책임보험의 담보 위험은 뭘까요? 담보 위험이라는 건 사고입니다. 여러분도 1차 시험 준비하실 때 그 페릴, 사고. 보험이라는 것은 보험 기간 중에 보험사고 발생해야 보험은 보상 책임이 있죠. 보험사고, 담보 위험을 보험사고라고 하는데 보험에서 담보하는 사고가 발생해 보험에서 보상을 하죠. 의료 의사배상책임보험의 담보 위험은 뭐겠어요?
의사 및 의료인의 부주의겠죠. 그렇죠. 부주의. 자, 그 다음에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시설소유 특약의 담보위험은 뭐겠습니까? 뭘 것 같아요?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 불특정 타인에 대한 시설 소유 관리자로서의 배상 책임. 이게 불법 행위로 들어가서 공작물의 하자라든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라든지 과실로 인한 책임, 아니면 그 피용자의 과실에 따른 사용자의 선임 감독상 과실에 따른 책임, 사용자의 책임, 이런 것들이죠. 결국 그게 다 불법 행위 내용입니다. 민법 750조 이하.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한다 했을 때, 자, 지금 이 사례의 지문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고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의사 및 병원 배상 책임보험의 의료과실 배상 책임에서 담보가 되고, 시설소유 관리자 특약에서는 그래서 약관에 면책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면책사항. 과거에도 요양보호사 배상 책임보험과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시설소유 관리자 특약이 출제가 됐습니다. 과거의 시험 문제는 요양보호사가 떡을 드시는 것을 도와드리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망을 한 거예요. 5분 내에 사망을 했어요. 자, 그런 경우에 그 사고는 어느 보험에서 담보 위험일까요?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의, 자, 그러한 사고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인으로서 부주의죠. 그러면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의 담보 위험, 즉 보험 사고입니다. 자, 그러면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시설소유 특약에서 담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문제인데 지금도 보시면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과 일반 배상책임보험이 출제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은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과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이 출제된다. 그리고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은요, 배상청구기준증권이에요. 자, 손해사고 기준증권이 있고 배상청구 기준증권이 있는데 모든 보험은 결국 보험 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보험자 보상 책임이 있겠죠. 그런데 책임보험에는 보험 기간 중에 보험 사고의 개념이 일반 보험과 다르게 사고의 개념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의료사고 같은 경우, 자, 그 의료사고 시점을 확정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를 받다가 사망을 했다. 자, 그러면 의료사고는 언제 발생한 걸까요? 죽은 때? 그래서 아니면 최초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고 약물을 복용한 때? 아니면 그 과정? 그렇죠. 이런 그 이견들이 있다 보니까 그 손해의 사고의 시점을 확정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험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의사배상책임보험이에요. 그 다음에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 투. 자, 이런 보험들은 배상청구기준증권입니다. 그래서 배상청구기준증권은 자, 지금 그러한 내용들 자세히 설명드리긴 그렇지만 이 보험 기간 중에 청구, 클레임이라고 그래요. 클레임이 들어오면 담보를 해주는 이런 약관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그 보상 방식이 독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급담보일자에서 과연 사고는 언제고 클레임이 언제 들어왔나 했을 때 사고의 시점을 무한정을 해버리면 사고 난 다음 보험 가입하면 되는 이런 역선택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급담보일자라는 게 있어요. 어쨌든 그 부분은 학습을 다음에 하실 겁니다. 그 소급담보일자에 따라서 각 보험에서 보험을 여러 개를 두고 지문에서 여러 개 주고 어디에서 담보되느냐 이런 문제도 사례 문제로 여러 번 출제했는데 결국은 나왔습니다. 한 번도 안 나오다가 결국은 돌고 돌아서 결국은 다 나올 건 나와요.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출제가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급보험 산정으로 15점이 출제가 됐고요. 다음에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이 영문여건으로 출제가 됐는데 결국 지급보험 산정 5점 문제, 그 다음에 이게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Claim Control Clause. 그렇죠? Claim Control Clause. 이거는 재보험자가 전권을 휘두른다 이런 약관인데 좀 생소한 문제였어요. 근데 5점짜리로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하나 나왔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원보험자와 재보험자 간에 있어서 재보험자가 다 알아서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답안을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가 15점짜리로 출제됐는데 이게 자동차 보험에도 동일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말씀드렸죠. 자동차 보험에도 동일하게 출제가 돼서 자, 이게 자동차 보험과 책임보험이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자 퇴위, 자동차 보험에서 보험자 퇴위.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이 쓰면 답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서 제조물 책임법 인정 여부, 그리고 제조업자의 면책 사유, 이렇게 약술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제조물 책임법, 특별법, 그리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약술식으로 출제가 됐는데, 보시면 문제가 상당히 많고, 쓸 내용이 많고, 약술도 있고, 지급보험 계산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 계산기가 없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거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점수는 전반적으로 높게 출제가 됐습니다. 채점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는 좋았는데 시험을 치르시고 다들 책임보험 치르시고 다들 멘붕이 왔다 이렇게들 말씀하셨는데 결과는 좋게 나왔습니다. 다만 이렇게 보시면 2021년도는 지난 2년간 시험이 좀 책임보험이 물시험이 나오다가 다시 예전처럼 쉽지 않은 시험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자, 이런 정도 시험 문제를 학습을 하시려면 상당한 학습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오후에 할 자동차 보험은요 정말 별게 없어요. 약술 총 5문제가 나왔는데 6문제인가? 약술이 다고 사례 문제 15점인가요? 하나 나오고 정말 볼 게 없는데, 책임보험은 이렇게 좀 내용이 복잡하게 출제가 됐고, 대신 채점은 잘 됐고 좋게 해서 좋은 점수 나왔는데, 자동차 보험은 또 아주 점수가 낮게 되고, 그 부분은 오후에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첫 시간은 전반적으로 책임보험 시험 출제 경향, 그리고 기출문제를 간략하게 봤습니다.